예전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많이 받았어요. 윤계장이 그럼 네, 그래서 수수료 윤계장이 그런 나쁜 짓입니다. 정말. 현금 받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중개사 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제 자랑 한번 하는 거고. 차도 바꿨어요. 네, 차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돈,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직원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저기 제일 서럽네. 네. 또 바꿨습니다. 네. 네. 오형들이 네.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네, 파이팅 하면 좋습니다. 네. 괜찮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네, 소속으로 했죠. 그래서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양력 설명드릴 때도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직업군인하고 제가 소령으로 예편해서 사실 나름 이제 군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는데, 사회에서는 완전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 제가 저 스스로 그걸 깨려고 더 그냥 바닥부터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네, 전단지도 진짜 열심히 붙이고 막 추운데 콧물 흘려가면서 막 진짜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뭐 같이 있었던 대표가 시키는 거는 뭐 뭐든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오만 심부름도 다 하고, 가서 뭐 물건 따오라고 하면 그냥 진짜 지주자고 바로 가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주인 만나고 오고, 열심히 하고 진짜 뭐 경로당 가서 이제 어르신들 김장 담그고 있는데 김치도 같이 담그고 그렇게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지나가다가 왜 우리 집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스티커 붙이냐고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막 열심히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유튜브 봤는데 경력이 한 20년 되신 저기 대전에 계신 소장님인데, 그분도 아직까지 아침에 전단지를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20년 되신 전문가도 베테랑도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그거 보고 제가 되게 좀 멍하더라고요. 20년 하신 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자만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항상 초심을 다질 때는 전단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수의 이해. 마이크 차고. 네. 마이크. 자, 매수는 매도랑은 또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 일단 우리가 받은 이 상품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진짜 팔기 좋게 잘 광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매물 광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손님과 상담을 잘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손님이 이제 사겠다라는 이제 매수 결심을 하게끔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물 광고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아까 물건 접수할 때 썼던 그 방법들을 다 활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현수막 걸어 놓은 것도 많이 보셨죠? 이런 현수막에도 그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사무실 주소와 제 이름과 등록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표시 광고할 때 지켜야 되는 그 항목들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굵직굵직한 것들만 눈에 잘 보이면 되죠. 그래서 뭐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단지로 광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손님이나 이제 각종 모임 같은 데 가서도 이 물건을 자랑하는 거죠. 진짜 진짜 좋은 매물이 안 팔리고 쌓여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살까? 내가 살까? 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는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해주고 해서 투자를 많이 시켰는데, 다행히 다 수익을 벌어서. 근데 이제 지인에게 매수 권유하는 거는 진짜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떤 그 부작용까지 다 감수하고 계산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웬만하면 지인에게는 내가 잘 소개를 안 해주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지인에게 소개해주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손님들 만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좋은 매물이 있는데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다 영업의 방법이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 광고합니다. 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요즘에는 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이제 밖에 붙이기도 하고 광고도 하지만 1층 부동산은 그게 유리하죠. 벽에 보면 이제 A4 사이즈로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가지고 물건 정보들 최신화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광고나 현수막으로 많이 하니까 저도 온라인 광고를 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유튜브도 뭐 진짜 거창하게 뭐 진짜 완성도 높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진짜 짧은 뭐 15초짜리 짤이더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고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로도 요새 많이 합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상가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도 좀 광고가 많이 올라와요. 이게 어차피 뭐 블로그나 유튜브 만들 때 썼던 썸네일 이미지 파일 이용해서 인스타 할 때는 그냥 이미지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요거만 조금 내가 습관화 들여놓고 블로그 올릴 때 같이 올리면은 인스타도 충분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상가라든지 원투룸, 그다음에 카카오톡, 단톡방 통해서 좀 파급력이 크죠. 어, 요거 보시면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인데 요새 뭐 이런 식으로 워낙 단톡방들이 많아서 매물방들이 부동산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두 개씩은 다 운영하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한 번에 내가 정보를 올림으로써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속도가 좀 빠르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 보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바로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이런 광고 방법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에는 이렇게 이제 물건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12가지 필수 항목 중에 우리가 이렇게 단톡이나 이제 공개적으로 물건을 홍보할 때는 좀 가려야 되는 정보들이 있죠. 특히 이제 소재지 같은 경우에 지번이랑 정확한 건 다 뺐죠. 그리고 층수도 몇 층인지 굳이 기재 안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일도 요즘에는 몇 월 며칠 이게 특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몇 개 조회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짜 내가 이 물건 뺏기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도 디테일하게 안 쓰고 그냥 뭐 16 이렇게 뭐 퉁 16제곱미터 아니면 뭐 몇 평 이렇게 넘어가는 두루뭉실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서로 이제 이 업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거 보고 물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받은 이제 좋은 매물인데 물건 뺏기면 그쵸 직원이랑 동호수 노출돼 버리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방식으로 그 사람들도 물건 소유주 컨택에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를 조금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죠. 음. 대신 들어가야 될 필수 정보들은 다 기재하고요. 12가지 항목들. 네. 이게 뭐 제대로 광고 안 했다고 신고하는 건 결국 같은 업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 서로 좀 적을 안 만들고 잘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음. 네이버 부동산도 이제 쿠폰 구입해가지고 하나씩 올리면 되는데, 여기 보면 매물 설명, 저는 이제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죠. 이게 똑같은 매물이더라도 좀 설명이 친절하고 세부적으로 잘 돼 있고, 실제 우리가 찍은 사진을 여기 같이 게시해주면은, 다른 부동산들보다 그래도 손님들이 컨택하고 좀 믿고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폼 만들어 놓고 제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 다음에 갖다 붙여서 계속 내용만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작은 한 끗 차이 가지고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케팅 요령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리핑입니다. 뭐 문의 손님이든 뭐 상담받으러 온 손님이든 이제 요즘에는 또 채팅 뭐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쪽지나 뭐 이런 걸로도 계속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온라인 채팅도 많이 하고 그 단톡방 운영할 때 좀 이제 제일 이게 좀 압박이 제일 세죠. 제가 모르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거 대답해 주는다고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물건을 광고를 하고, 음, 광고를 해서 유입된 손님과 이제 심층적인 상담을 합니다. 근데 상담할 때 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매수인의 니즈와 조건을 파악해라. 나중에 실습할 때도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손님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뭐 현금 한 5억 정도 있는데 뭐 어디 투자하면 좋겠는겨? 뭐 한 추천해 보이소 막 이래요. 그러면 전 그런 손님들 그냥 제끼거든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통화드릴게요 하고 제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너무 이제 뭐지 그냥 자기 돈 있다는 자랑이고 뭔가 구체화 시키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이렇게 이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뭐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지, 뭐 분양권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실제 가용한 현금이 얼마인지, 뭐 대출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뭐 실제 이 사람이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잘 포커싱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꼬비를 하나 사고 싶다. 내가 뭐 한 10억 정도 있는데 뭐 대출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뭐 하나 알아봐 주이소. 수익률 잘 나오는 걸로 뭐 알아봐 주이소. 뭐 이렇게 전화 오면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시나요? 뭐 해운대 쪽을 보세요? 아니면 뭐 수영 쪽을 보세요? 뭐 남포동 쪽을 보세요? 서면을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분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니즈와 이 사람이 지금 운용 가능한 조건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자들도 워낙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많고 금방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미천 떨어지면 금방 다 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를 믿고 중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수수료 주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만들려면 그만큼 고급 정보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상담을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계약이 거래가 만족스럽게 만들어 줘야 이 사람이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제 기쁘게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뭔가 좀 어긋나고 아마추어 냄새가 나고 뭔가 좀 삐그덕삐그덕거려서 억지로 진행시키고 막 꾸역꾸역 했다 이러면 법정 수수료도 아깝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약을 매끄럽게 만드느냐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좀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런 기사라든지 저도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화된 어떤 정부 정책의 발표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고객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더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과 세금, 대출과 세금.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업 하면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게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금리와 심리, 금리와 사람의 매수 심리 이 두 개가 정말 어렵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제일 관심 있게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 금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제 엊그제 올렸던 한국은행에서 올렸던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2월 달에 이제 미 연준에서 올리는 금리도 0.25 베이비 스텝 한 두 번 정도 하면 상반기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전반기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금리 회복 기세로 조금 넘어가지 않겠나. 어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은행들도 그 담보대출 금리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정부에서 하도 압박하니까. 그런 최신화된 대출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대출 상담사도 연결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세금적인 면도 내가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같은 기본적인 거 조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은 조금 공부해 놓고 이렇게 상담하는 게 유리해요. 자, 이렇게 상담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 손님이 계약을 하게끔 결심하게 만드는 거는 이 설득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설득할 때 딱 아까 낚시할 때 이렇게 딱 마지막에 딱 땡겨 오듯이 그걸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땡기느냐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밀당의 기술이 좀 적용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음, 뭐 전문성과 신뢰감은 기본. 아까 장단점 중에서 이제 장점을 강조해라.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매도에게 설명할 때랑은 다르게 좀 장점을 이제 많이 부각해야 되죠. 뭐 재개발 매물을 이제 투자 결심하게끔 설득할 때 이게 재개발 당연히 뭐 절차도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이제 단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매도한테는 이제 이런 거에 아니,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당연히 재개발 뭐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건 맞는데 그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뭐 15년, 20년 걸려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쌀 때 그냥 파시라고 지금 좋을 때 그냥 파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투자하려고 하는 손님에겐 장점을 부각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지만 정부에서 노력해서 얼마나 이걸 단축시키고 있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혜택을 많이 주고 지금 이제 공급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빨리 진행될 거고 이 구역이 그만큼 비전이 좋으니까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설명해가지고 강조해서 결심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음, 결국 매수도 금액적인 측면에서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금액을 설명할 때 이게 어렵게 조율된 가격이다. 제가 할 땐 저는 이 말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고객들에게 매수 손님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 말을 저는 엄청 많이 썼었어요. 다른 부동산이랑 다르게 저희는 진짜 금액을 싸게 받은 거다. 제가 매도인에게 정말 못된 말 해가면서 진짜 장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싸게 만들어서 받은 금액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깎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금액 조율은 항상 그 매수가 요구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금액 조율되면 저 하고 싶은데 뭐 요 정도 수준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 조율이 되면 진짜 할 건지 확답을 듣고 저희가 계좌 요청하기 직전에 금액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면 미리 조율해달라 그래서 한 2, 300 깎아놨는데 또 고민해버리겠다 이러면은 우리 매도 쪽에 실없는 중개사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기분 나쁘게 깎기만 깎고 뭐 지금 진행도 안 할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금액을 조율하는 거는 뭐 굵직한 금액이야 시장 봐가면서 이렇게 사전에 조율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진짜 딱 계좌 요청과 동시에 한 뭐 1, 200이라도 조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좀 많이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계좌는 한 번에 주지 마라. 어, 매도 쪽에서 계좌를 받더라도 저는 사실 좀 빨리 안 주는 편이긴 해요. 음. 조금 뜸을 들이는 거죠. 왜냐면 매수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조율이 되고 맞춰지면 이게 소중한 줄 몰라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깎아달라 그래서 깎아줬지. 뭐 잔금 날짜 맞춰달라 해서 맞춰줬지. 그래갖고 뭐 알겠습니다. 계약할게요. 계좌 주세요 했는데 계좌 바로 나오지. 이런 뭔가 너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이건 내가 결정만 하고 돈만 넣으면 되네? 그럼 잠깐 있어 보자. 더 좋은 게 없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닌가? 이제 와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 금액 조율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조율됐다는 걸 많이 생색을 내고, 그다음에 계좌를 받더라도 바로 안 주고 조금 텀을 둔 다음에 매수가 조금 애타게 만들어서 이렇게 계좌를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좌 주면서 저는 다른 미션을 줘요. 이제 계약금 넣고 그 화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돈을 넣고 난 후에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임무를 줘서 거기에 좀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제가 혼자 고민해서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만 덜컥 주고 입금하세요 하면 자 세워라 내워라 입금 안 하고 실질 끄는데 이제 이거 입금하시고 요 화면 캡처해서 빨리 보내주셔야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고 뭐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다음 행동을 하게끔 입금은 먼저 하고 그러니까 입금했다는 걸 전제에 깔고 그 다음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입금을 빨리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렵게 계약이 어, 됐다라는 걸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중한 계약이 되게끔.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나면은 항상 칭찬과 축하는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왕 된 계약 정말 좋은 결정하셨고 잘 선택했다라는 걸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드려요. 축하도 많이 해드리고. 음.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이제 수수료 이게 기분 좋은 계약이고 만족스럽게 계약이 잘 되면 수수료도 잘 나오는데 보통 요즘엔 매수한테는 거의 법정 수수료만 받는 것 같아요. 뭐 기본 뭐 재개발은 100 이렇게 받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매수한테 거의 법정만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뭐 다른 데보다 이렇게 왜냐면 초과 수수료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다른 데는 다 당연시 그렇게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그냥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고마워하고 다음에 또 다른 손님 데려와주고 이렇게 또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매수 우위 시장일 때는 굳이 매수에게 무리해서 수수료 욕심은 안 부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네. 네, 매수. 네, 여기까지. 조금 다르죠. 매도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달라요. 이제 광고를 잘해야 되고 상담을 조금 전문성 있게 잘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장점을 좀 어필해서 음, 땡기는 기술로 이렇게 계약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자, 매수도 조금 실습을 해볼 건데, 네, 그죠? 케이스가 좀 여러 개가 있죠. 음, 한번 볼까요? 자, 음, 어, 뭐, 샘플은 옆에 있는 매물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제 매수 손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올린 광고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안 해보셨던 우리 희진님 한번, 네. 자, 한번, 뭐, 그냥 가보겠습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연습 삼아. 자, 따르르르르. 아, 네, 안녕하세요. 그, 광고 올려놓으신 촉진 3구역 매물 보고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그거 아직, 예, 아직 있을까요, 매물?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 뭐 어떻습니까, 매물이? 요즘 아시다시피 커피 정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스스로 많이 밀어주고 있어가지고 아, 예. 사람 볼수 있죠. 아, 그래요. 약간 기한 매물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랑 우동 3구역은 좀 어떤가요? 우경 상구역 같은 네. 경우에는 아직 진행이 약간 더디게 돼가지고 네네. 네, 거기보다는 아마 진행이 조금 활발하게 하는 국제 상국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사실 저기 그 중동 5구역도 좀 봤는데, 중동 5구역이랑 촉진 3구역 비교하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어, 네, 네. 자,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뭐를 의도하려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두루뭉실하다는 거죠. 투자하려는 게, 그러니까 요럴 때는 딱 이제 축약시켜 줘야 돼요. 사장님, 지금 관심 있으신 곳이 그냥 금액에 맞추시는 거세요? 아니면 이 구역에 관심이 있으신 거세요? 만약에 금액에 맞추시려면 제가 어디 소개해드리고, 만약에 이 구역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데 다른 구역이 좀, 뭐 좀 욕심이 난다 하면 제가 장단점을 좀 세부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 두루뭉실하게 지금 계속 뭐 여기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 이런 손님이 있거든요. 이런 손님 상대할 때는 그냥 딱 내가 딱 카테고리를 딱 정해서 축약시키는 게 노력과 어떤 시간의 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음. 박수 한번. 네. 네. 실제 이런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그쵸. 사업 정보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뭐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엄청 코치코치 깨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진 3구역을 하면 이제 막 후벼 파요. 뭐,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볼까요? 대화로. 네. 제가 촉진 3구역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네. 네. 따르르르. 아, 네네. 네, 그 촉진 3구역 매물 올려놓으신 거 보고 제가 전화 드렸는데, 네, 요거 지금 거래 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아, 예. 여기 지금 조합원 뭐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는 뭐, 예, 세대 정도. 아, 네. 아, 그래요. 요게 뭐 비례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이게 뭐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나왔습니까? 제가 요거 사면은 뭐 한 84, 한 그 이상 한 40평대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정보들을 막 후벼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케이스랑 3번 케이스가 좀 혼재된 건데 사업 정보를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뭐 조합장이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던데 뭐 총회를 언제 해서 뭐 이사진은 누구로 바꾸나요? 뭐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진행이 됐을 때 뭐 시에서 뭐 통과가 될까요? 뭐 그다음에 뭐 감정업체는 지금 어디가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나요? 막 세대 수는 몇 세대인데 그중에 내가 몇 타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례율 같은 경우도 사실 감정 다 나와야지 이제 산정되는 거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거 상담할 때 잘못 휘말리면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서 내가 이제 막 억지로 말을 지어내거나 그다음에 뭐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의 이 구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딱 커트 치거나 우리가 딱 줄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되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많이 아니까 진짜 좀 괜찮은 거를 선택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손님 맞게끔 좀 티키타카가 돼야 되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 맞습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요쪽으로 아마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풀 숙이고 이렇게 응대해 주는 요령도 필요하고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물어볼 때는 조금 이제 공손하게 지금 요 단계까지 아직 안 가서 조금 더 기다리셔요. 요건 나올 것 같아요. 해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빨리 확인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좀 잘 말씀드리면 좋고요. 세금, 여기도 세금이 걸리죠. 세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주택자인데 이걸 살 경우에 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갖고 있던 두 번째 주택을 내가 내년에 팔 건데 그때 이게 양도세 뭐 중과되지 않냐, 그리고 뭐 지금 뭐 내 명의로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내 명의로는 지금 집이 많아서 내 아들한테 이렇게 줄 건데 우리 아들이 지금 뭐 22살밖에 안 됐는데 아들 명의로 이렇게 해놔도 괜찮냐 뭐 이런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명의와 세금 관련해서. 그래서 취득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게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금적인 스킬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상담에 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현재 상태에서 대출 상담을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 이주택자들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뭐 LTV가 30% 이상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고 뭐 정확한 거는 저도 그래요. 이제 대출 상담사랑 직접 통화해 보시라. 이게 개인 신용이라든지 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대출 수준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금사 5구역 그 현장 안내 나가서 계약됐다고 했던 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걸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됐거든요. 이렇게 실제 근데 그 다음에 실사 나갔을 때 좀 문제가 있었긴 해요. 이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방 빼기를 또 대출할 때 하는데 이게 방이 처음에는 2층짜리 주택이라서 그냥 뭐 두 가구다 이렇게 인지됐었다가 현장 가보니까 1층이 세 가구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방 빼기를 두 개 해야 되는데 방 빼기를 네 개 해야 되면은 대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원래 방 하나당 지금 그 최우선 변제권 보장 금액 뭐 2,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800만 원까지 지금 은행권에선 더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 두 개만 빼도 5,600이니까 대출금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이게 계약금을 넣었는데 또 대출이 안 된다니까 이게 대출 실제 그 현장 감정하러 나왔을 때 같이 나가가지고 비 오는데 막 설명하고 했거든요. 이게 1층이 문은 세 개로 분리돼 있지만 주방은 실제 하나고 화장실도 하나라서 그냥 통합된 한 가구로 보는 게 맞겠구나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거는 실제 매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차주의 어떤 신용 상태랑 대출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연결해줘서 대출 상담사랑 직접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게 좋고요. 세대 분리 안 된 자녀 명의로 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은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 그 29살? 만 30세.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시켜도 인정을 안 해줘요. 독립세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소득 금액이 연간 얼마더라? 8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네. 연소득이 800, 이게 뭐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산했을 때 한 800만 원 정도 이상 되면은 이게 인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최소 한 달에 얼마씩 3개월 이상의 수익이 인정돼야 되고 연소득 800 이상 되면은 이게 소득자로 인정을 해줘서 음, 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 분리시키면 독립세대로 인정해준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 아니고서는 거의 다 이제 그냥 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취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하는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만 30세 미만은 세대 분리에도 인정이 안 된다. 세대 분리해서 인정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0세 미만의 별도 독립된 세대주로 돼 있는 자녀가 취득할 때는 그 전해 년도 소득금액 증빙원을 첨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할 때 그런 거 같이 보죠. 그거까지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손님을 컨택하고 대화할 때 어떤 접근 방식에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게 맞다. 그리고 뭐 실제 대화해보면서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계속 경험만 쌓으면 돼요. 잘 모르더라도 제가 모르는 거는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공부하시면 되고 또 물어보는 거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맞추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통화할 때 대부분 주도권이 저한테 없어요. 손님한테 주도권이 많이 있는데 내가 통화하면서 경험 쌓아가지고 이런 팁들만 내가 좀 누적시킨다면 이제 어느 순간 주도권이 여러분한테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이제 손님이 원하는 거 뽑아내고 손님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와 매수를 구분했는데 하시다 보면 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쪽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건을 진짜 팔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 제가 해보니까 여자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좀 예쁘게 잘 만들어 오세요. 좋은 가격에 매도인을 잘 설득시켜서. 근데 남자 소장님들은 보통 이제 딱 이제 매수를 잘 하는 거죠. 낚시하듯이 딱 사람을 딱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믿고 투자하십시오 해가지고 딱 알겠습니다 빡 이렇게 계약금 빡 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파워풀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밀당하면서 이렇게 탁 잘 땡기는 것도 하고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도 하다 보면 이제 뭐 양쪽을 다 컨트롤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실 양쪽 다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이쪽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양타를 하면 진짜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조금 좋고요.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하면서 역할 바꿔보면서 내가 감을 익히고 나중에 이렇게 양타하면은 둘 다 컨트롤하기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짜릿했던 거는 내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믿고 투자한 거니까 그게 좀 되게 책임감도 생기면서 재밌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네네.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결국 내 시간과 노력과 글 쓰는 게 좀 창작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책도 요새 많이 안 보니까 이 문장력이 딸려가지고 뭔가 좀 그럴싸한 문장을 좀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접수되는 매물을 다 올리지 못하고요. 그중에 제가 보고 좀 거래될 만한 거, 그다음에 특별히 좀 특별 고객이 계속 의뢰를 하거나 지인이 의뢰를 하거나 그런 것들 이렇게 먼저 선정해서 올리죠. 정말 좋은 물건들을 노출시키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먼저 이제 제 폰에 저장돼 있는 고객들께 이제 좀 이제 예, 우량 투자자들과 제가 앞에 별표를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별 하나짜리 손님 있고 별 두 개짜리 손님 있고 별 세 개짜리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사모님, 촉진상구역에 지금 급매물 나왔는데 요거 한번 어떠세요? 요건 제가 볼 때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금 VIP 상담을 먼저 해주고, 네, 1차 상담 끝나고 2차 상담 해도 지금 매수들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빨리 광고해가지고 누구든지 사게끔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순서에 조금 차등을 두긴 하는데, 네, 뭐 영업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객을 그만큼 챙기고 관리하면서 조금 이렇게 고급 정보들 먼저 제공한다는 느낌 받으시면 더 좋아하시고요. 음. 그러면은 다른 블로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네, 막 건물 이름도 들어가는 데는 있고 안 올리는 데도 있고 네, 네. 안 올리는 어, 네, 서비스나 뭐 사용 수익 이런 거는 네. 완전히 그게 다른 데 올라오는 노출을 하는 경우도 저는 있기는 있어요. 노출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뭐 전속으로 받는다든지 그 매물이 자기 거라고 확신이 들 때 혹은 자기 매물일 수도 있고요. 자기 직원 매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어디 뺏길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그냥 과감하게 올리겠죠. 안 하게 네, 기본적으로 광고할 때는 잘 노출을 안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촉진상구역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요 위에는 그냥 파워링크니까 돈 주고 광고하는 거고요. 여기도 있네요. 캐코. 네, 보시면 이렇게 실전에도 올라오고 이제 부동산 매물도 올라오죠. 요거 한번 볼까요? 뭐를 볼까요? 요걸 볼까요? 촉진 4구역이네. 자, 빌라 매물, 매매가, 갱신, 공동주택 가격, 공급 면적, 전용 면적. 지번을 올려놨네요. 와, 지번 올려놨네. 이거 그러면 4층 중에 중층이면 2층 아니면 3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건 바로 뗄 수 있거든요. 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림이로 많이 가는데, 자, 아까 진구 어디였지? 양정이었죠. 에잉. 자, 445-357, 445-357. 자, 성진빌라 가동이 있고 나동이 있네요. 일단 몇 개 떼볼게요. 자, 지금 중층에 이건 맞을 것 같고 전용 면적 59.85, 59.79니까 이거 아니고 59.85 바로 뜨네요. 2호 라인인 것 같네요. 그럼 202호 아니면 302호겠죠. 나동의 중층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죠. 54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럼 바로 뜨죠, 이제. 성진빌라 가동의 202호 아니면 302호예요.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좀 차이가 없나? 공동주택 가격이 3억 6,900이죠. 3억 6,900, 202호도 3억 6,900, 203호도 3억 6,900이네. 그럼 요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번지에 해당 호실 등기부 등본 떼면 소유주 주소 바로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 찾아가거나 그 사람한테 편지 보내면 이 매물도 이제 제가 접수받아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뺏어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 크리티컬한 정보들은 가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물건이 안 뺏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워낙 요즘에는 그 매도인들이 여러 군데다가 물건을 내주니까 최신화, 그러니까 가격을 처음에는 5억에 다 뿌렸는데 이제 내가 4억에 그냥 금액을 낮추겠다 했는데 이게 다 연락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띄엄띄엄 연락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나는 계속 5억으로 알고 있었는 거라. 근데 광고를 한 번씩 보면은 4억에 나와 있는데 이 매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 거 찾아보면은 똑같은 매물이었던 거. 그럼 주인한테 다시 연락해갖고 금액 떨어뜨린 거 맞냐 확인하면 싼 가격에 내가 손님 다시 붙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되면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제 서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다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매물 노출 안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동 3구역 거 거래됐는데 그 거래시켰는데 그게 다른 이제 모 부동산 광고에는 8억 6천에 나와 있어요. 근데 7억 2천에 거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내가 7억 2천에 똑같은 물건을 내가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으면 그 소장님이 이거 보고 자기 거 가격 떨어졌네 하고 금액 자기 거 수정하겠죠. 그러면 자기 손님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광고 안 올리고 제 손님들께 연락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손님 붙였거든요. 그리고 거래되고 나서도 어, 거래됐다고만 올리지 이 매물 어떤 매물인지 정보를 일부러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아직도 그 매물이 8억 6천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한 번씩. 왜냐면 서로 이게 물건이 뭔지 다 아니까 뭐 어디서 뺏어갔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어디가 팔았네 어느 주인이 주인한테 연락해서 왜 우리한테는 왜 싸게 내렸다고 얘기 안 해줬냐고 막 지랄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등등의 사유로 물건은 좀 잘 눈치 봐가면서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진짜 하셨는데 네네네. 수업할 때 스님들 들어보니까 이게 중복 날까지는 올리고 날짜 안 올렸다고 쳐놔가지고 벌금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까 이제 누가 신고하면 걸릴 수 있지만 네. 그거 하는 네,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복 날짜는 사실 건축물 대장 나오면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신고되면 그냥 처음에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빠뜨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도 올렸잖아요. 이렇게 싸울 것 같은데. 네, 과태료 안 낼 것 같은데. 네, 과태료 내긴 좀 억울하죠. 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됐다고 거래가 되면 이제 그 광고 표시 광고를 내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게 자동으로 알림이 떠요.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 이 아파트 매물을 올려놨는데 공동으로 막 여러 군데 다 올렸죠. 그러면 딴 데서 거래가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이 매물 거래 완료됐으니 삭제하세요라고 알림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써놓으면 사실 거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거래 완료되는 즉시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광고를 안 내렸다고 누가 신고하면은 또 과태료를 내야 돼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주인이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내가 실거래 맨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하고 빠져나갈 변명거리들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 승인일 이런 것들도 뭐 날짜, 날짜가 너무 민감해서 주인분이 날짜는 올리지 말아달라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음,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음, 숙제 있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만들었었어요. 그 손님하고 통화할 때 매도 시나리오, 매수 시나리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랑 통화할 때 내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써놨어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네 손님, 네 소재지,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로, 세입자는 지금 얼마에 있는, 혹시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방 개수는 몇 개세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보고 제가 정보를 한 번에 다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한테 최대한 자연스럽고 뭔가 좀 젠틀한 멘트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해드릴까요? 맞네요. 네.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번 만드셔가지고 본인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이제 본인의 그게 될 거고, 그다음에 특이하고 까다로운 손님을 내가 어떻게 응대할지 그런 것들도 방금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일부러 좀 까다로운 손님들 했는데 더 진상인 손님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 상대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 둥글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갈지. 그다음에 저는 통화할 때 항상 조금 대화가 길어진다 싶으면은 10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10분 이상 넘어가면 저도 에너지 빠지고 좀 지칩니다. 그래서 10분 넘게 막 통하고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내가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막 다 자랑하듯이 설명한다고 상담했는데 한 20분 통화하고 다음에 물어볼게 하고 끊으면 진짜 막 지쳐가지고 막 생각보다 이 전화하고 상담하는 게 에너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0분 이내로 시간 정해놓고 통화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한번
다른 부동산에 한번 이렇게 그냥 연습 삼아 통화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부동산 소장님들이 어떻게 응대하고 상담해 주시는지 한번 통화하고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동산 통화해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좀 좋은 점들 그리고 어디는 그냥 되게 불친절하게 그냥 끊더라. 이런 건 아마 통화해 보시면 여러분들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부동산은 정말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믿음이 가고 이 부동산에 더 물어보고 싶겠다.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장점으로 벤치마킹 하시면 되고 어떤 부동산은 되게 막 바쁜 척 하면서 막 불친절하게 막 상담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하더라. 그런 것들은 제가 딱 익혀놓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한번 연습상화 통화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제작하고 실제 매물 작업하기 이거를 하려면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프린트를 하고 테이핑을 해야 되고 뭔가 사무 비품이 필요해서 전단지 제작하고 실제 매물 작업하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왜냐면 조그맣게라도 전단지를 여러분 스타일대로 만드셔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단지에 기본 정보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대표님, 이거 만약에 우리 요 수강생들이 사실 뭐 광고나 이렇게 매물 작업이나 인터넷에 나중에 블로그 올리는 것도 실습해 보시려면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 동안 그냥 연습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비공개도 괜찮으니까 작성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이웃끼리 그냥 비공개로 해서 우리끼리 확인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소속될지 모르니까 그게. 아, 이게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그냥 오면서 제가 바로 소속 넣어놓고 실습을 하니까. 음. 그러면 요거만 해보죠. 제가 사실 아파트 전단도 한번 돌리라고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빼도 상관없습니다. 요건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단톡으로 지령을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전단지나, 네, 뭐 해보시면 좋고. 그쵸. 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번 돌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단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예쁘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 사실 부동산 정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굳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설날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막 신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명절이고 해서 좀 훈훈한 분위기로 가야 되니까 신고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전단지 샘플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거를 출력해서 이렇게 자르기가 좀 애매하겠죠. 출력해서 자르는 거는 한번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살고 계신 아파트에 한번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여보면 실제 매물 들어오거든요. 연락 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매물 구함. 그렇죠. 매물 구함. 제가 양식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양식은 파일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만의 딱 전단지를 만들면 되게 뿌듯합니다. 본인 번호 놓고 옆집에 붙였는데 전화가 오죠. 그러면 되게 짜릿하죠. 막 낸지 모르겠지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물건 접수되면 저희 단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등록하고 제가 광고해 드릴게요. 그래서 빠르면 바로 계약을 칠 수도 있겠네요. 네. 요거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브리핑 시나리오 만들고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2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는 설날 연휴가 끼어 있죠. 그 다음 주에 뵈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텀이 길어서 그 사이에 계속 좀 단톡에서도 확인해 드리고 이렇게 뭐 과제도 좀 내드리고 할게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만날 때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좀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중개를 많이 하게 될 뭐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 이런 각 매물의 좀 특징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랑 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완전 심도 있게는 못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들이 뭔지는 좀 같이 한번 짚어봐 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들으시느라 수고했고, 요거는 제가 별지로 첨부해드렸는데, 계약서를 보신 적이 좀 되셨을 수도 있고, 또 유심히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20분이지만 짧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실제 제가 올해 썼던 계약서인데 개인정보만 좀 지우고 넣었거든요. 어, 이걸 왜 첨부해드렸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객에게 확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이 뭐 있는지 한번 보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매매 계약서, 소재지가 몇 번지인지 여기 번지가 들어가고요. 토지에 대한 정보랑 건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전용 면적이 들어가고 매매 대금 얼마, 계약금은 얼마, 보통 10%로 잡죠. 그리고 요 계약금 들어간 날짜를 요 계약서 쓴 날짜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들어간 날짜부터 우리가 계약의 효력이 발효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계약금 들어간 날짜를 여기 써요. 그다음에 융자금, 대출이 있으면 얼마 있다라고 기재를 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말소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세입자 보증금 1억에 있네요.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한다. 그다음에 중도금,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얼마로 해서 언제까지 지불한다. 나머지 잔금은 6월 30일로 한다. 이렇게 요 계약 내용에는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고요. 2조부터 9조까지는 그 민법에 나와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은 매매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협력해서 인도일을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 필요 없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잔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다음에 중개보수 이렇게 계약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폼 양식에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약을 기재하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 그다음에 계좌번호, 매도인 계좌 놓고요. 등기상에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요걸 인지하고 계약하며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책임지고 말소키로 한다. 말소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기재해 줍니다. 그다음에 매도인 인적사항, 매수인 인적사항, 부동산 인적사항 이렇게 들어가죠. 특약이 좀 길어지면 별지로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빽빽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아예 둘째 장으로 넘겨서 좀 더 여유 있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뭐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세입자 현황이 이렇게 있다. 매수인이 일체 승계받는다. 그다음에 뭐 고지한 하자는 없다. 잔금 전까지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 책임, 잔금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관리해라. 대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식별된다. 이거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6개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되게 이게 조금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계약일 이후에 뭐 대출을 잡는다든지 뻘짓하지 마라 이렇게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공과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세입자 나갈 때 정산 받으면 되고 불법 건축물 없고 그다음 일반 관례에 따른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런 특약 사항들이 기재되고 보면은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서류들,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필요 없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그쵸? 요게 우리가 처음 서류 뗄 때 제가 꼭 필요하다는 서류들이잖아요. 요게 확인 설명 자료로 다 기재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대상물권의 표시, 토지 대장에 있는 정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보, 여기에 뭐 준공 연도 나오고 내진 설계 여부 이런 거 나와요. 내진 설계랑 건축물 대장 위반 여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12가지 필수 확인 사항은 아니지만 확인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그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사항, 민간 임대 등록 여부도 기재하게 돼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원의
뭐 용도지역, 용도구역,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사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설명이 대체 가능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입지 조건, 뭐 도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 학교, 마트, 병원 어디 있는지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할 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 관리인지,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얼마고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 부담.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중개사가 설명해야 되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취득세.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들 내외부 시설물 상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을 이제 집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뭐 수도 파손 여부, 전기, 가스가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뭐 소방 시설이 있는지, 난방이 개별 공급인지 중앙인지, 가스 보일러인지 기름 보일러인지 이런 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2가지 필수 확인 설명 사항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확인돼서 확인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정보 확인을 누락시키면 나중에 손님이 그 뭔가 이제 불만이 있어서 뭔가 이제 싸우려고 달려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든다 이거죠. 너희 확인 설명 의무 아니냐? 그때 니 LPG라고 나한테 얘기했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럼 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똑바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그렇죠. 승강기 여부, 배수 여부. 그다음에 이제 벽면 균열 누수. 보통 이제 신축도 미세한 균열 누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재개발이나 일반 주택들은 미세한 균열 누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하자랑 똑같은 말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자담보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바닥 도배, 일조량 소음, 그다음에 중개 보수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한 번 더 이제 확인 설명 들었다는 사인. 요거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계약서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볼 일이 잘 없으셔서 요거 그냥 제가 한 번씩 보시라고 같이 출력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네. 네네네. 네.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그 있어요. 그 교육. 네, 무슨 교육이더라? 네, 보수교육 있어요. 그 실무 교육. 그쵸. 나도 이분들은 저희 정말 라이센스 없는 분이 맞아요. 직무교육. 그래. 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이 소공으로 이제 일하시려면은 실무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요. 이게 24시간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직무 교육. 이게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그래요. 직무 교육 4시간 4만 원. 실무 교육 28시간 13만 원. 이거 비싸네요. 비싸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고백 다 네. 이거 신청할 때 구청에 소속 신청할 때 이걸 넣어야 돼요. 네. 일단 뭐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요.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왜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찍는 건데. 근데 우리 옵션하면 하고 내가 여기 칠때 내가 1분 컷을 따라서 영상이 너무 빨리 가세요. 그냥 자 네. 옆에서 가지고 네, 지금 오늘 잠시만요. 지금 레이저 나갈 거예요. 레이저다.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큐브 소장님 수업 잘 들으셨나요? 네.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큐브 소장님의 멋진 중개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니, 물이 들이는데. 어, 진짜 선생님은 돼 있어. 나머지 우리가 하나씩 드립니다. 자막으로 하는 거 맞아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네. 중간중간 계속 단체진으로 소통하고 나중에 휴게 시간 때 한번 사무실 놀러 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 지나고 우리 이제 사무실에 좀 가야 되니까.